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문학작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고요. 첫 번째 볼 작품은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최고운전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고운이라는 사람이 삼국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천재 중에 한 명인 육두풍 최추원이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운전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미하고 있다 라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허구적인 이야기는 전기성이 아주 두드러진 이 면을 보여요. 이 최고운을 거의 영웅소설 속의 영웅서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추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두품이고 빈곤과에서 장원급제를 했고 중국에서 문서 하나로 난을 평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하나로, 즉 붓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영웅의 일대기의 이 영웅의 비범한 능력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이 비범한 능력은 문인으로서의 능력, 인문학적인 능력, 즉 문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 최고운 최치원의 특징입니다. 자, 이 줄거리를 먼저 보면, 이 문창 수령이었던, 문창이라는 지역의 수령이었던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충에게는 아내가 물론 있었는데, 근데 문창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수령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수령의 아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거지. 이 아내를 계속 죽여왔던 존재는 금돼지예요. 괴물이었던 거지. 여기서부터 전기성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돼지가 이 아내를 납치를 해요. 그런데 최충도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금돼지를 처치를 하고 아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아내가 치원을 낳게 돼요. 최치원을 낳게 되는데,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는. 최충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했던 거지. 그래서 치원이 과연 내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내를 의심해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을 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원도 마찬가지로 버리게 돼요. 치원을 키울 수 없다라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치원은 선녀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중국에서 글 잘 쓰는, 시 잘 쓰는 사람들이 와서 최추원하고 시 대결을 했는데 최추원이 족족 물리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의 중국의 황제가 점점 이제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신라의 왕에게 시험을 해요. 무슨 그 함을 하나 주는데, 이 함이 밀봉이 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밀봉이 되어 있는 이 함 속에 뭐가 있는지 맞춰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근데 이 함을 이제 열지 않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맞출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왕이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신하에게 네가 맞춰봐라 라고 한 거지. 근데 그때 마침 이 나승상 이 신하에게는 운영이라는 딸이 있었고, 이 운영, 그리고 최추원이 운영을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서 최추원이 여기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지. 파경노라고 부르는, 이제 파경노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운영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이제 쭉쭉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한 이야기의 3분의 2쯤 되는 거고, 다음 이야기는 작품을 한번 읽어가면서 봐보도록 합시다. 앞부분 줄거리가 나온다면 앞부분 줄거리가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설에서 앞부분 줄거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중국의 황제가 신라 문인들의 실력을 시험하고자 달걀을 넣어 봉한 상자를 보낸 뒤 상자를 열지 않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맞힐 것을 요구한다. 소설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국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황제의 시험을. 왕은 승상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하지만 승상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승상의 딸인 운영, 나씨와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다는 것은 운영이라고도 부르고 나씨라고도 부르겠다라는 뜻입니다. 혼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치원은 상자 속에 든 것을 소재로 시를 짓는다. 치원이 운영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시를 하나 지어서 바치게 하는 거죠. 승상이 믿지 않다가 왜 믿지 않았냐면 최치원이 엄청나게 뛰어난 천재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최치원이 일을 안 해.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함에 든 거 뭔지 맞췄니? 아 몰라 하면서 잠만 자고 뭐 이랬거든. 그러니까 승상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이 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꿈은 쌍용과의 선관, 선인들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굉장히 뭔가 막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내뿜는 꿈이었던 거지. 이 꿈은 미래에 대한 암시의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치었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래어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지은 것이 아니었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치었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최치원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대국 황제께 바친 거죠. 황제가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단단 석합리 반백 반환금은 맞는 구이나 그러니까 단단한 이 석함 돌로 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황금이다, 금색이다 라는 게 맞는 구이나 야야 지시명 함정미 토음이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건만 뜻만 먹으면 소리를 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라는 이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절반만 맞았다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계란이 요즘은 뭐 유정란, 무정란 나뉘지만 예전엔 전부 유정란이었으니까 이 따뜻한 곳에서 시간이 좀 지나버리니까 부활해서 병아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황제가 탐복하여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이 아이는 맞췄구나 하시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학사 또한 칭찬하여 마지 않더니 이윽고 아르기를 그러니까 정말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알기 어렵거늘 만리 저력에서 능히 연구하여 이같이 상세히 알아냈으니 자고로 중원에서 이 같은 기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나이다. 오직 걱정되는 것은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시를 지은 자를 불러들여 어려운 문제를 능히 풀어낸 사유를 물으심이 좋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너무 뛰어나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멸시할 것이다. 이건 뭐 그냥 생각으로만 혹은 말로만 중국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중국의 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러서 어려운 문제를 능히 풀어낸 사유를 묻자라고 하는 건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야, 너 대단하다. 이런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처단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 나라에 화를 미칠 것이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니 황제께서 옳게 여기시고 신라의 시지은 기사를 보내도록 지시하니 신라왕이 놀라시어 승상 천업을 불러 의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천업이 바로 나승상입니다. 나승상을 불러 의논한 거지. 이 신라왕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얘를 보내라고 하는구나. 보낸 다음에 얘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또 시지은 선비를 부르니 경의 설왕은 사위는 나이가 어려 만리밖에 보내기가 어려우니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치원을 보호하고자 한 거지. 이 신라 왕이 보기에도 최치원은 이 나라의 뛰어난 인재가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제 보호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가라. 늙은 네가 대신 가라라고 한 거지. 승상이 원하옵건대 평안하소서라고 거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전교는 명령을 뜻해요. 전교를 받아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중국 천자가 시지은 선비를 보내라 하시니 최랑은 어려서 보낼 수가 없고 내가 대신 가야 하니 살아 돌아올 계교가 없으므로 어찌할꼬. 그렇죠. 이게 같은 가족의 일이니까 가족의 가장이 책임지는 게 사실 맞기도 하지. 하니 온 집안이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나씨가 운영이 이렇게 나씨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죠. 최랑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시지은 선비를 부르는데 아버님께서 대신 가신다 하니
만리장도에 돌아오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반드시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오니 부녀간의 정의에 측은함을 참지 못하겠나이다. 말은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게 고전소설의 대화의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장황하고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 아버지가 중국에 가서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나도 슬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고 불쌍하다 라고 하니까 즉 최치원이 말하기를 승상께서 대신 가실 수 없어 응당 내가 가야 하오 스스로 가겠다 라고 하죠. 하니 운영이 말하였다.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리고 만리밖에 가시면 어찌 능히 편안히 돌아올 수 있겠나이까. 너는 그럼 살겠니? 라고 해요. 최치원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가죠. 중략 부분에는 최치원이 바로 이제 황제에게 중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용궁으로 가요. 용궁에 가서 용왕의 아들에게 부적 몇 개를 받아요. 용왕의 아들과 그 무녀에게 부적을 받고, 그리고 그 부적을 사용해서 황제가 이 최치원이 오는 길에 설치한 이 각종 테스트들을 이제 푸는 거예요. 여기도 중략 이후에 나오지만 뭐 악사가 그 준비하고 있다가 음악 소리를 이렇게 크게 들리려고 해요. 그러면 최치원이 어휴 깜짝이야 라고 하면 천재가, 최치원이 천재인데 천재가 어휴 깜짝이야 하면 모냥 빠지는 일이잖아. 그리고 막 코끼리를 막 배치해 놓고 막 그래. 근데 그 부적을 날리면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뭐 악사에게 부적을 날리니까 뭐 선관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네들이 때린다거나, 코끼리에게 부적을 날리니까 그 부적이 벌로 변해서 코끼리를 꼼짝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 코끼리의 천적이 벌, 뭐 개미 이런 거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전에 이르렀습니다.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맞이하여 상좌에 앉히고 묻기를 경이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는 시를 지었는가? 너 알고 맞췄니? 라고 하니까 네 그러합니다. 경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하니 신이 듣건대 현철한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천하고 불민하거나 어찌 석함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물건도 맞힌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인간 세계의 물건을 못 맞힐 리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는 황제가 또 묻기를 산문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느냐? 이게 황제의 시험이죠. 못 들었습니다. 하고는 산문 안에서 풍악을 울리던 사람을 불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저희들이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치면서 풍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며 큰 손님 오시니 떠들지 말라. 이 큰 손님이 최치원이죠. 하는 고로 능히 풍악을 울리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황제가 크게 놀래어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땅굴 속에 큰 뱀들이 우글우글했다. 황제는 기이 여기고서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어디 있니? 전기성입니다.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도다. 이 치원을 경솔히 대접할 수 없다라는 건 신라를 공손히 대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실존 인물인 최치원은 물론 말년은 굉장히 우울하게 살기는 했지만 이 당나라에 가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제 마음껏 펼친 사람이라는 거지. 마치 지금 그 BTS가 그 미국의 음악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 관계만 놓고 보면 신라는 요만한 나라고 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신라 사람들은 중국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달가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점점 상하고 있었던 거지. 그 자존심을 자신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망가진 자존심을 세워준 인물이 최치원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약소국, 지금은 뭐 약소국이라고 부르니까 약소국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인물이고 세워주는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바로 이런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고 학사들로 하여금 항상 치원을 따라다니면서 대접하게 하니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군자와 같이 대접하더라. 잘 대해주었던 거예요. 이제 황제는 치원과 더불어 이야기해보니 그 동정이 무견하여 능히 미칠 수가 없더라. 아, 이해가 장난이 아니야. 나도 못 따라가겠어. 높은 평가를 내리는 거죠. 학사들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밥 위에다 벼 4알을 놓았고 밥 속에는 또한 독약을 넣어 놓았으며 기름으로 국을 끓여 놓았더라. 치원이 밥상을 물리고 식초를 문지방에 놓았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밥 위에 4알의 벼를 놓은 것은 저의 이름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제가 식초를 문에다 놓은 것은 천하의 문장 최치원이라는 뜻이옵니다. 이것은
한문의 지식이 있어야만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어떻게 바 위에 내 아래 별을 놓은 것이 이름이고, 뭐 식초가 이름을 묻는 거고, 식초가 자신의 이름을 대답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건 이 소설에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몰라도 돼. 그냥 얘네들이 지금 한 판 겨뤘구나, 칼을 빼들고 한 합을 겨뤘구나, 그런데 최치원이 능히 물리쳤구나, 이 정도로만 이제 쉽게 물리쳤구나, 이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면 되죠. 하니 황제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는지라 치원이 또 말하기를, 비록 소국에서도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에 쓰거늘 이제 국그릇을 보니 기름으로 국을 끓였으니 알지 못하겠거니와 대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씁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우리나라는 이 기름은 등불에 쓰고 간장을 먹는 데 쓰는데 너네들은 기름을 먹고 간장으로 이 불을 켜니? 이라고. 이게 어이없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매 황제가 다시 가져오게 하여 치원에게 주었으나 젓가락을 휘휘 저을 뿐 먹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소인이라도 죄가 있으면 스스로 죄를 밝혀서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고 죄 없는 사람은 몰래 죽이지는 아니합니다. 무슨 뜻이야? 너네 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이런 뜻이죠. 하므로 황제가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거늘 치원이 대답하기를, 이제 지붕의 새소리를 들으니 밥 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능력이죠. 새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선관을 막 소환하고 이런 인물이니까 뭐 새하고 의사소통하는 건 뭐 쉬운 일이었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최치원이 마치 김전일이나 코난처럼 이렇게 대충 정황을 살펴보니 여기엔 독이 들었구만, 이렇게 추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추리를 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황제가 있는 데서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새 얘기하는 거지. 새가 그러는데 여기 독약이 있대 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황제는 알지 못하고 웃으며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허망한 말을 그처럼 하는가 하는지라. 이에 치원이 젓가락으로 밥을 헤쳐보니 과연 독약이 있어 밥그릇의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황제는 밥상을 물리치고 사과하면서, 천재로다, 사람으로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제 밥을 갖고 오라 할 것이니 들라.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대국이 소국한테 사과한 거야. 요거 민족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부분인 거죠. 하고 그 후로는 황제는 치원을 더욱 후대했다라는 건 이게 좋게 대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의 가을 괴나무가 누렇게 물든 과거 보는 계절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 태학궁에서 과거를 베풀었는데 선비의 수가 무려 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여러 선비들이 치원과 더불어 장원을 다투었으나 치원이 장원에 뽑혔다. 이 역사적 사실이죠. 이에 황제는 수많은 상금을 치원에게 하사했다. 황제의 친시가 있던 날 직접 시험을 보러 가서 이제 황제가 시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있던 날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시를 취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최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를 쫙 적었어. 옛날에는 가장 높은 관리가 되려면 시를 적었어야 됐거든. 시를 막 적었어. 근데 그 시를 황제가 보기도 전에 쌍용이 내려와서 시를 갖고 가버린 거야. 왜? 옥황상제가 보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시였던 거지. 전기성이에요. 황제는 치원에게 경이 지은 시를 하늘이 취해가서 그 잘 지은 여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치원이 다시 써보이니 황제는 칭찬하면서,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치원의 시여,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늘이 취해갔으리라 하고 장원을 시키고 같이 극제한 사람과 함께 7일간 육아하게 하니 그 영화로움이 극진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치원이 빈공과에 극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높은 이제 그 능력을 보여요. 중국에서도 이 사람의 능력이 이제 뒤지지 않았던 거지. 중국의 천재들에 비해서. 그래서 중국 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그래서 더 여기 이제 그 기름을 부었던 게, 이 사람이 글로써 난을 평정해버려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서 음해를 받게 되고 무인도에 귀양을 하게 돼. 무인도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치원이 죽을 줄 알았던 거지. 최치원은 여기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신선들을 불러놓고 이제 놀고 있었어, 거기서. 근데 그것을 어느 날 베트남 상인들이 그 장면을 보게 돼. 그리고 이 베트남 상인들이 이 황제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황제가 알게 돼.
그래서 황제가 치원을 찾아가요. 이때도. 그러면 최치원을 부르라고 해라. 여기 불러라라고 하니까 최치원이 나를 왜 부르냐? 날 보고 싶으면 네가 와라 라고 해요. 왜냐면 더 이상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보러 가. 근데 진짜 막 선녀들하고 놀고 있어. 그래서 대단하다. 막 다시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최치원이 그러지 않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했다가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홀대를 받아. 막 그 임금으로부터도 막 모진 수모를 겪고 육두품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진골이나 성골에게서도 막 수모를 받아.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잠적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최고원전은 그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줄거리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이 나올지 알 수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실존 인물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전기성이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영웅서사이기 때문에 영웅서사의 이야기 구조에 걸맞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어디에 해당하든지 간에 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최고운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1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빌려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우린 이것을 초점화라고 부르지. 그런데 초점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초점화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리고 고전소설은 모두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그런데 초점화라는 이 이론은 굉장히 최근 이론이에요. 최근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초점화를 잘 쓰지 못했다는 뜻이야. 안 썼다는 뜻이지. 이건 현대소설에서나 해당하는 선지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비현실적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요게 맞네. 최치원이 새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악공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적 사건이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지위와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뭐 주로 현대소설에서 쓰이는 방식이긴 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이게 안 쓰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물의 외양을 묘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게 최치원이 키가 얼마야? 풍채는 어때? 뚱뚱해? 말랐어? 뭐 홀쭉해? 황제는 어떤 사람이야? 황제는 뭐 덩치가 어때? 하나도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우리가 잘못 읽은 게, 뭐 놓치고 읽은 게 아니고 그런 묘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긴 한데, 왜냐면 편집자적 논평은 고전소설의 특징이니까. 그런데 서술자가 개입해서, 여기서는 이 서술자가 개입해서 뭔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그어야겠지.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는 했어요. 뭐 최치원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85,000분의 1이었는데 뭐 1등을 했다, 이렇게 그 긴 사건을 짧게 요약을 하긴 했지. 그런데 인물의 과거 행위도 아니고 이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32번 문제 중요해요. 줄거리 문제.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황제는 달걀을 넣었던 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최치원이 지은 글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절반만 맞았다라고 본 거지. 중국 학사의 말에는 최치원과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중국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렇지. 만약에 최치원 혹은 최치원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최치원을 대결하긴 했을 거야. 그런데 그냥 잡아다 죽이자라고 했으니까 중국에는 없다라고 본 거지. 운영은 승상과 최치원 중 누구라도 중국에 가면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그럼 최치원이 내가 하겠어 라고 하니까 너도 죽을 거잖아 라고 하니까, 최치원의 석함 속의 물건을 맞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닌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 은근히 잘난 척하는 거지. 뭐 현철한 인물은, 현명하고 생각이 깊은 인물은 천상에 있는 물건도 맞히는데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물건 그거 하나 못 맞히겠어? 나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별것이었다라는 거죠. 황제는 산문에서 풍악을 연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치원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아니지, 이건 시험이지. 시험을 통과한 거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최고운전은 인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중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반감이라, 그렇지, 반감이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 이런 거니까.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대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적 사대를 강요하여 수치와 서름을 주었다. 이러한 무시와 서름을 갖기 위해 신라시대 학자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의 행적을 허구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중국 황제가 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문인들과 겨루어 장원급제라는 최치원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중국에 당했던 서름을 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소설을 쓴 의도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라는 중국 학사의 말을 통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소국이라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태도, 그렇죠. 소국이라고 불렀으니까 소국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또 시지은 선비를 부르니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라는 신라의 왕의 말을 통해 오랜 역사 동안 중국에 당한 서름을 갚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엿볼 수 있군. 아니지. 이거는 연결이 잘못됐어요. 보기에도 있는 말이고 지문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연결이 잘못됐어.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이 말을 왜 한 거야? 네가 대신 죽으러 가라 라는 거잖아. 중국에 대한 서름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서러움을 느끼는 거지. 이거는 가면 죽을 테니까. 그런데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보내지 않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서름인 거죠. 멸시인 거지. 대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씁니까? 라는 최치원의 말을 통해 우리를 무시해왔던 중국을 조롱함으로써 중국에 당했던 수치심을 갚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새소리를 들으니 밥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답니다. 라는 최치원의 말은 신비한 능력이다. 그렇죠. 태학궁에서 베푼 과거에서 8만 5천 명 중 치원이 장원에 뽑힌 것은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작자의 의도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대소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현대소설 이호철은 혹시 들어봤나? 이호철은 타향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살던 그 4명의 친구와 이렇게 동생들이 같은 마을에 동생들이 부산으로 건너와서 화차에서 살면서, 기차에서 살면서 집이 없어서 기차에서 살면서 막노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쓴 전쟁 소설, 이 타향이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호철 자신이 북한 출신이거든. 이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일단 1965년을 알아야지. 65년이라고 하면 1960년, 61년, 63년 이렇게 65년이 되기 전에 3가지의 큰일이 있었죠. 60년에 4.19가 있었고 61년에는 5.16이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63년에는 드디어 대통령이 됩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수립이 돼버린 때인 거지. 그리고 6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무르익었었던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70년대는 아니야. 70년대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그 억압과 감시와 이 굴종 같은 거 내재해 있을 때고 65년쯤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때인 거지. 이 65년에 세태를 이발소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풍자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이발소냐면 이 이발소라는 공간은 서민들이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을 전부 다 가기는 하겠지만 뭐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발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이 공간이었어요. 주로 이제 단골 장사들을 했었고 단골들이 그냥 뭐 시간만 나면 이제 거기 와서 면도도 하고 머리도 살짝 다듬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세상 사는 얘기도 했다가 뭐 자기 집안 얘기도 했다가 뭐 자기 애 자랑도 했다가 뭐 부인 욕도 했다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서민적인 공간이었던 거지. 서민적인 공간이었고 이러한 서민적인 공간에까지 이 세태가 65년의 세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꽁트 같은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두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나중에 이 동료 청년이라는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이 갑자기 이제 이발소에 나오고 이발소에 들이닥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들이닥쳐서 뭐 처음에는 머리를 자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물어보지만 나중에는 너 동작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외모부터 그 옷차림부터 뭔가 권력기관의 기관원 냄새가 나는 거야. 기관원처럼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만 바지에 초록색 옷을 입었던 거지. 그러니까 군복이거나 혹은 뭐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였는데 그 중정의 냄새가 좀 나는 거야. 물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계속 이발소 사람들이 똑바로 해 이래서 막 이런 이야기 걸 하는 거지. 이 이발소 사람들이 거기에 쫄아요. 위축이 되고 공포심을 느끼는 거지. 공포심을 자아내고 이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권력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심지어 이 이발소의 그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였던 경찰이잖아. 교통경찰이 왔을 때도 이 청년들은 너 이 시간에 낮에 왜 여기 와? 뭐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교통경찰도 쫄아. 근데 이 이발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요 청년들의 이 서슬퍼런 그 행동과 말투에 이렇게 쫄아서 이렇게 슬슬 도망갔던 한 사람이 진짜 경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찰이 동료 청년과 청년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국 데리고 가는데 이게 지문에도 나오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촌극이지. 촌극. 그게 촌극.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일단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가 대단히 억압적이었고 권력적이었다. 그리고 폭력적이었다. 이런 걸 드러내고자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만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해? 그럼 너 누군데? 신분증 봅시다. 라고 했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똑바로 안 해? 네!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시민의 자발적인 복종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시대가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풍자라고 하는 거지. 풍자소설입니다. 자, 지문을 읽어봅시다. 지문은 아주 간단해요. 그 녀석이 이제 청년이지.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신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 이게 바로 초록색 잠바에 그 검은 이 바지가 왠지 군인 같기도 하고, 여러분 TV에서 박정희, 이때 당시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습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잠바를 입고 나와요. 이렇게 약간 벙벙한 초록색 잠바. 깜장색 바지 차림에 30남째 되어버리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진짜 군인 같은 거지. 그때 왜 기무사 막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감시하고 그랬으니까.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학원이 빠르다라는 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얼굴색도 얼굴색이 까무잡잡하다라는 건 어디서 이렇게 왜 훈련을 받으면, 훈련은 밖에서 받잖아, 보통. 그 훈련을 받으면 이제 얼굴이 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군인의 이 얼굴이었던 거예요. 앞니에는 금리 2개를 해박았다. 이것도 무서웠겠지. 구두가 인상적으로 싸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임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요런 게 전형적인 외양 묘사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있는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짧은 머리에 턱이 이렇게 뾰족하고, 그리고 얼굴색은 까맣고, 그리고 벙벙한 초록색 잠바를 입고 있고, 그리고
폭이 좁은 까만색 바지를 입고 구두가 아주 날카로운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앞니에 금리 2개 이렇게 박아 넣었고 이런 사람 보면 피하고 싶겠지. 근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뭐 진짜로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 이 옷차려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야. 외양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소설에서 외양 묘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너무나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하 웃자 뭐 숭상하자 이런 의미로 외양 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외양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기 피자인 박씨는 요런 건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거지. 대번에 까칠한 얼굴이 되었다. 요런 행동, 이 표정의 변화, 얼굴 표정의 변화도 행동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언제나 심리를 뜻해요. 까칠한 얼굴이 되었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위축된 거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소년 같지는 않다.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빠른데 몇 분에 될 수 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이 양반이라고 부른 데다가 급하기도 하고 말을 마무리를 안 했지. 뭐? 이 양반?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앉았던 자기도 사실 반말하고 있었으면서 앉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거울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지 않고 거울로 보는 거지. 왜? 무섭거든.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쿠션 줘서.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 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거울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린 거지. 이것도 위축된 거예요. 쫀 거야 지금. 세발대에 두 소년도 머리를 감는 그 곳에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씨와 김씨도 구석 쪽 빈 이발 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이 돌렸다. 그러니까 두 소년은 이렇게 머리를 감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보던 사람은 이렇게 돌린 거야. 지금 다 쫄아 있는 거예요.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에게 감아졌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을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뭐요?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아있는 꼴은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알 수 없지. 근데 당시에 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었던 거야.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을 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긴 한데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해? 근데 똑바로가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정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 근데 어느 때인데? 지금이 그러니까 9월 11일인데 9월 11일이면 어느 때인가? 알 수가 없죠.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의 어법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어법을 썼을까? 알아서 잘 해라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연애할 때도 쓰는 건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면 일단 쫄게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이제 반추를 하게 돼.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하게 돼. 그러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소한 것들을 이제 내밀게 되지. 내가 전에 뭐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뭐 했던 거? 라고 하니까 하면 여자친구 뭐라 그래요? 그것도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알아서 똑바로 해라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니까 나의 모든 행동과 이 말과 그 외모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자발적인 굴종이에요. 그리고 이게 권력자가 요구하는 거지. 하나만 딱 지정해주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술 냄새가 났으나 옳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다닥 일어섰다. 복종하는 거지. 보기 흉하게 몸치만 돌리고 있던 민씨와 김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다닥 일어서고 세발대의 두 소년도 제자리로들 돌아갔다. 다들 이렇게 일어서 있는 거야. 차렷 자세로. 기운 오후에 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써늘해졌다. 펑퍼짐하게 몰어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삐쭉삐쭉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 은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해져 있으면 이런 물건들도 이렇게 똑같이 나태해져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을 잡고 있으면 물건들도 같이 각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분위기 전체가 기합을 받듯이 경직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긴장한 거지.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공손히 말하였다. 여하간에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드릴 테니까. 앉는 건 좋은데
하고 비로소 청년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낯색으로 마지못한 듯이 주인이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낯선 청년은 공연한 생트집으로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겁을 준다. 그러던 중 동료인 듯한 또 한 청년이 들어오고 청년들은 빨갱이 이야기, 간첩 이야기, 베트남 이야기, 그러니까 진짜 막 자기들이 군인이나 뭐 안기부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중정 요원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마침 이런 자리에 교통순경이 들어선다.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인 고압적 가락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벌써 일순간에 결정이 나 있었다. 이게 누구시오? 막 이러면 이제 서로서로 간을 보게 될 텐데, 딱 들어오자마자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라고 하면 뭐야 하면서 또 차렷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은 다 차렷하고 있으니까. 교통순경은 차례 자세를 취해야 할 몸짓을 하며 금세 교대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들어와 반말, 했습니다 존댓말. 이미 관계가 생겨버린 거야. 교대한 건 좋은데 그 하품이 뭐요? 낮은 목소리로 달리듯이, 그러나 고압적인 언약이었다. 교통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푸르딩딩한 얼굴이 되어 다음 분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잠시 뒤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발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앉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하지만 거리낌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에 이 권력기관의 기관원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거든.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을 한눈으로 온통 부감하듯이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그러니까 거울로 이렇게 쫙 보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거지. 마침 4시 뉴스가 올려나왔다. 자유센터 구내에서 총격 사건 뉴스였다.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20년도 안 됐던 때라, 지금 한 10년쯤 된 거지, 65년이면. 총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고 해요. 수도 서울의 무장 괴한 출현, 과연 싶었다. 과연 싶었다는, 그래서 이 기관원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이발소 사람들이 무서워서 스스로 이렇게 내적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납득시키고 있는 거야. 이발소 안에 사람들은 일제히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 청년 쪽을 바라보았다. 귀를 후비던 청년이 저건 또 뭐야? 서였던 청년이 개새끼들. 나타난 무장괴한이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느 때는 민주주의 하다가 이런 일만 터지면 청천벽력이나 일어난 듯이 흥분을 하는 방송 뉴스가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였다. 왜 그랬을까?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뉴스는 어느새 서해안 피락 어부들의 소식이 감감하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이 군함 같은 것들이 서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남한의 어민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간 걸 피랍이라고 불러요. 섬 주민들의 생활 실태로 옮아 현지 녹음까지 곁들이고 다음으로 땡땡당, 결국 분당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귀를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었다. 저건 또 뭐야? 개새끼들. 잠시 뒤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사복경찰인 거지.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심 검문을 하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비쭉비쭉 웃기까지 하며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아무도 아니었던 거야.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 두 청년은 관명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렇지? 가서 빨리 해달라.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니까.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고자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과에 해당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그래서 촌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4번 봅시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게 답이네. 2번 인물의 과거 회상 땡이지. 3번 인물의 내면 심리 아니지. 근데 내면 심리가 있을 수 있어. 위축된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분열된 자아는 전혀 아니죠. 시간의 역전 없고 2번과 4번은 그래서 같이 넘겨버릴 수 있는 거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가? 아니지.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의 서술자죠. 35번 윗글의 청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립된 의견을 수용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그런가? 갈등 중재 아닌데. 2번 위압적 태도로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답이네. 3번 동일한 인물에게 친근감과 적대감을 교차하고 있나? 아니지. 계속 적대감이지. 4번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가? 아니지. 관찰자적이지 않지,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화제에 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겠다. 아니지. 이 사람이 제공한 정보라고 하면 저건 또 뭐야? 개새끼들 요거밖에 없잖아요.
36번 보기를 참고하여 감상해 봅시다. 이 앞에 세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먼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보기 문제를.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질곡의 한 단면을 꼬집어 보여준 희극적인 작품으로 폭력을 앞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양산하던 당대의 사회 정치적 모순을 비꼬고 있다. 희극적 작품이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좀 웃긴 작품이에요. 블랙 코미디에 해당하는 거지. 작가는 5.16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권력의 실체와 성격,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대부분의 소시민의 태도를 이발소라는 일상의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두 집단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집단하고 그 권력 집단에게 스스로 기게 되는, 알아서 기게 되는 소시민들, 이 둘이 당대의 이런 억압적인 폭력적인 이 감시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두 주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번 이발소 주인이나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을 통해 그 띄어쓰기 알아두십시오. 안절부절 못하는 붙여 쓰는 거예요. 정체가 모호한 권력에조차 굽실거리는 희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그렇죠? 블랙 코미디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막 배를 잡으면서 깔깔깔 웃지 않아도 돼. 피식피식 거리기만 해도 웃는 건 웃는 거니까. 웃으면서 기분이 나빠져도 사실 웃는 건 웃는 거야. 그러니까 희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공간인 이발소에까지 정체가 불분명한 가짜 권력이 침투하여 공포감이 양산되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쵸? 청년에게 반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박 씨를 통해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건가, 박 씨가? 아니지. 그냥 이 사람이 손님이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좀 짜증을 낼 것 같으니까, 아유, 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성격이, 사교성이 있는 거예요. 청년의 고압적 훈계에 대한 교통순경의 반응은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한 억압에 굴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발소의 손님들이 거울을 통해 힐끗거리다가 눈길을 마주치기 전에 외면하는 모습은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존재에 대한 소시민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피하는 게 바로 두려움인 거지.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A는 외양 묘사였고 B는 그 이발소 안의 사물들을 통한 분위기 묘사였지. A에는 특정 소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그런 거 이거? 그렇지. 특정 소재에 대한 견해는 구두에 대한 견해죠. 구두는 구두방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누군가 신으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라고. A는 인물의 외양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금색, 검은색 이런 거 있었지. B는 정제해 있는 사물을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변화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즉 얘네들이 모두 다 각 잡고 있다. 번쩍번쩍거린다 라고. A는 공간적 배경. 그런가? A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 나와 있나? 이 이발소 어떻게 생겼습니까? 세발대는 어딨지? 거울은 얼마나 크지? 의자는 몇 개지? 문은 어디를 향해 나 있지? 문은 어떻게 생겼지? 전체 유리문인가? 반만 유리문인가? 아니 철문인가? 나무문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공간적 배경이 없는 거야. B는 시간적 배경과 화해라고도 할 수 없지. 답이 4번이네. 5번. A와 B는 모두 반짝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A는 인물의 성격을, B는 공간이 주는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이 구두의 반짝임, 사물들의 반짝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이 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고전 시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춘면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춘면곡은 2009년인가 8년인가에 10년인가 그때쯤에 이미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작품입니다. 한 8년쯤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수능도 이제 슬슬 고전 문학에 있어서는 재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가 언제나 한 5개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6년 이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기출작품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낯설게 되는 거지. 근데 기출작품이라는 건 사실 문학성이 뛰어나거나 문제를 낼 가치가 있거나 이런 작품들이거든.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그러니까 춘면곡은 그런 그 문제화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고, 조선 후기에
전문 창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전문 가객들이 생겨나기 시작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평민들이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가사를 지어 부른다거나 양반들이 글 공부하다가 가사를 지어 부르는 그런 형태였어.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지. 아무리 뭐 정철처럼, 정철, 윤선도, 박인로 이런 사람들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본업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가수가 본업인 세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 그 가수들이 쓴 가사 중에서 12가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 춘명곡이야. 춘명곡은 남성화자가 특징이에요. 왜 남성화자라는 게 특징이냐면, 남성화자가 이별, 그리움, 재회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읊고 있거든. 이런 건 보통 여성 화자들이 다루는 거잖아.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그리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뭐 꿈속에 뭐 오락가락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여성 화자를 제시하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철의 뭐 삼인곡, 숙미인곡, 뭐 멀리 가면 뭐 고려가요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건 남성 화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남성 화자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시대의 남자 뭐 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성 화자가 이런 것과 동시에 일상에 혹은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즉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얄밉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춘명곡에서 중요한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말고도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다른 소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도 소재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고전 시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춘면, 봄의 잠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봄인 거지, 봄. 춘면을 늦어 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할 일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별한 이후니까 뭐 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별한 이유가 아니네. 그러니까 봄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잠을 느긋하게 잔 거예요. 늦잠을 자고 깨어서 죽창을 반개하니, 죽창은 대나무 창입니다. 남자 방 앞에 이제 대나무들이 있었던 거지. 반개하니, 죽창을 반만 여니,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는 나비 머무는 듯. 그래서 뜰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나비가 이렇게 머물렀다 가고, 즉 봄은 어떤 계절? 이 사람이 지금 봄이야. 봄에서 느낀 게, 봄의 흥취를 느끼는데, 봄은 짝짓기의 계절이거든. 그래서 꽃과 나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강버들은 우거져서 성근내를 띄었으라. 내는 안개를 의미합니다. 강버들은 우거져서 안개가 강버들 사이에 이렇게 맺혀 있더라. 창전에 덜 고인 술을 2~3배 먹은 후에 창문 앞에 술이 약간 찬 술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두세 잔 먹은 뒤에 호탕한 미친 흥을 부질 없이 자아내요. 그러니까 봄의 흥취에다가 술 기운까지 지금 얻은 거야. 그래서 백마근편의 야유원을 찾아가니, 이거 규원과의 비슷한 묘사가 있죠. 백마근편은 백마를 타고 금빛 채찍을 들었다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오픈이 되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뭘 들어야 될까? 아주 비싼 휴대폰 같은 거 들고 있었던 거지. 야유원을 찾아가니 술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야유원에 간 거야. 술집에. 더 빨아야겠다, 더 마셔야겠다 하고 이제 간 거지.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요런 게 이제 감각적 표현이죠. 꽃향기가 옷에 뱄다라는 건 후각의 뭐 촉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다라는 건 이제 시각인 거지. 관객인 듯, 미친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배회 고면하여 유정에 선노라니, 추화주란 높은 집에 이제 야유원이죠. 노기 홍상 일미이니, 노기 홍상은 주로 여성의 옷차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웃도리는 초록색이고 밑에 치마는 빨간색 치마를 입은 거야. 한 명의 미인이 사창은 이제 여인의 창이지.
사창을 반쯤 열고 오간을 잠깐 들어 얼굴을 들어서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하여 머무는 듯 이렇게 씩 웃어준 거야. 그걸 보고 사랑에 빠진 거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야유원에 가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중략 부분은 이제 뭐 사랑하는 뭐 그런 거고 헤어지게 된 거겠지.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도 깊으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때도 전혀 없다. 내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었다. 두 손목 마주잡고 평생을 언약함이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한 거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더니 영원한 만남을 약속한 거야. 죽어서도 만나자라고.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조차 셈하여 이게 상투적 표현이지. 조물이 시기했다, 셈했다. 운명론적인 태도이기도 해요. 신정이 미흡하여 애달프게 이별이라 하는데 이별을 하게 된 거. 지금 청강에 떠 있는 원앙 울며 떠나는 듯 이런 게 이제 객관적 상관문이야. 원앙 감정이입의 대상이지. 원앙은 운 적이 없어. 내가 우는 거지. 광풍에 놀란 봉접이 가다가 돌치는 듯 봉접도 그러니까 헤어지게 된 우리들 사이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객관적 상관문이에요. 석양은 젤 넘고 정마는 자주 울제 나삼을 부여잡고 아면이 여인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담아 돌아오니 나삼은 비단적삼, 아면은 슬프고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단적삼을 부여잡고 슬프고 우울하게 그와 헤어진 뒤에, 그녀와 헤어진 뒤에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이제 소임이여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인 듯 보존하랴. 이런 게 이제 과장법이자 서리법인데 이별을 통해서 이별에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거지. 일신의 병이 되어 만사에 무심하여 서창을 굳이닫고 선거에 누웠으니 이제 큰 슬픔은 상사병이 됩니다. 병을 앓게 된 거야. 화용월태는 안중에 아른거리고, 화용월태가 이제 여인의 얼굴과 외모를 얘기하는 거지. 눈에 이제 어른거리고, 분벽사창은 친변에 어렴풋하다. 꽃떨기에 이슬 떨어지니 별로를 뿌리는 뭐 이슬 이런 것들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문이지. 별로는 이별의 눈물입니다. 버들막 연기 자욱하니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 공산야월의 두견이 슬피울때 두견이 바로 그 한을 대표하는 객관적 상관문이니까 모두 다 감정이입이나 혹은 자신과 그 사랑하는 여인 이 둘 우리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문인 거지. 슬프다 저새소리 내 말같이 부력이라 돌아갈 수 없구나.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말에 비로소 드니 상사병 때문에 불면을 겪게 된 거지. 상상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우하니 그래서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이 바로 현실적 문제의 비현실적인 해결책인 거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천수만화 못다 일로 일장 호적 흩어지니 덧없는 꿈이 흩어져 버려서 아리따운 옥비도난 곁에 얼핏 앉아 있는 듯 황홀하다. 꿈은 생시 삼고지고 차라리 꿈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별을 지금 되게 아파하고 있는 거지.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운산은 첩첩하여 천리몽을 가려있고 그와 나 사이에 구름이 잔뜩 낀 산이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장애물인 거지. 장애물. 호월은 창창하여 두 마을을 비추었다. 호월은 두 마음을 비췄다라고 하니까 내가 저 달을 보듯이 그 사람도 저 달을 볼까? 그래서 그와 나를 이어주는 매개인 거지. 호월은. 그래서 운산과 호월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애물과 매개로. 좋은 기약 막혀있고, 좋은 기약은 뭐 제외한다는 약속이겠지. 세월이 하도 하이샤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꽃이 붉었다는 건 봄이지. 그 곁에 후루라여 낙엽지는 소리 난다. 이건 가을이겠네.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록이 슬피울째. 이런 거죠. 외기록이가 슬피운다. 소재에는 이제 꿈이 하나 있는 거지. 꿈. 외기록이가 슬피운다라는 것도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반가우님의 소식 행해올까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밖에 빈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그래서 꿈속에서 한번 만나버렸으니까 지금 재회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재회를.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고 신세 한탄하고 있죠.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곳에 일렀구나. 이 약수 같은 것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요한 소재죠. 이 약수는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 뭐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가로막는 것도 이제 은하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약수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에요. 여기는 뭐 선계와 이승을 나누는 강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야 사실. 약수는 부력이 너무 약해서 깃털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깃털이 가라앉아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배를 띄우면 아무리 가볍게 만든 배라도 이렇게 쑥 가라앉아 버리는 거지. 이승과 선계 혹은 저승 사이에 약수로 가로막혀 있는 건 이승과 저승 혹은 선계 사이가 완벽한 단절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약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또 반대되는 거지. 산머리에 편월되어 님나체 미추고자 이런 것들 계속 객관적 상황물이 나오는 거지. 편월. 작은 달이 되어 임에게 찾아가고 싶다. 석상에 오동되어 임의 무릎에 머물고 싶다. 오동나무로 검은고나 가야금을 만드니까 그래요. 공산에 잘새되어, 잘새는 자는 새야. 자러 가는 새. 잘새되어 북창해가 울고주고 북쪽 창에 가고 싶다. 옥상의 조양에 제비되어 날고 싶다. 옥청의 앵도하에 나비 되어 날고 싶다. 뭐 이렇게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임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재회가 가능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평생 슬픈 회포 어디를 가을하리. 만약에 태산이 평지가 되고 금강이 다 말라도 이런 건 과장법이죠. 내 회포를, 나의 괴로움을 어디다 비교하겠느냐 이런 것이. 서중 유효가는 나도 잠깐 들었나니, 그러니까 글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녀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은 나도 들었다 이런 뜻이야. 이게 왜 나오냐면 왜 예전에 무슨 짤 같은 걸로도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한 등급, 그러니까 대학교가 한 등급 올라가면 와이프의, 그러니까 나의 장래 배우자의 얼굴 등급도 한 등급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 얘기야, 그 얘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다라는 뜻이야.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를 다시네요. 다시 이렇게 기운을 내서 장부의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 그제야님을 다시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그래서 재회에 대한 기대,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공부해서 입신해서 그 다음에 재회를 하겠다. 지금은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영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성 화자가 다루는 이별과 그리움에 대한 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 여성 화자는 어떡하냐, 죽고 싶다로 끝나지만, 남성 화자는 공부해서 여자 만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좀 계획으로 끝나는 게 특징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쭉 읽어보면 표현상의 특징이고, A의 표현상의 특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죠. 서류적 표현을 활용했다. 맞습니다. 영탄정어조를 활용했고, 청각적 심상은 어디 활용했나? 청각적 심상이 잘세되어 울고지고에 활용을 하고 있죠. 대꾸적 표현을 활용하기도 했지. 보통 이 1번, 2번, 4번은 고전 시가에 있어서는 거의 적절한 거예요. 거의 서리법, 영탄법, 대꾸 이런 건 안 나오는 때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껴놓고 청각적 심상을 먼저 찾는 거야. 근데 있었네. 5번을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의 안녕은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이게 안녕이야. 안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너무나도 슬프다. 자신의 이 이별 이후의 슬픔, 절망,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지.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건 기억의 백마금편과 야유어는 신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말을 타려면 양반이어야 돼. 그런데 화자와 임의 만남이 운명적인 건가? 아니에요. 취해서 그런 거야. 니은의 조물은 인간의 일을 주관하는 대상 맞아. 조물주. 화자는 임과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존재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지. 디귿의 일심의 병은 상사병으로 다친 서창 안에 있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서창은 사창과 달라. 서창은 책이 있는 방, 즉 서재의 창문이야. 즉 남자의 방에 있는 창문이고, 사창은 은밀한 사적인 방의 창,
그래서 여인의 방을 뜻해요. 서창 이거 구분해야 돼. 리을의 운상과 호월은 아름다운 자연 맞지. 화자와 임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는 호월만 한다고. 호월만. 운상은 장애물이라고. 미음의 꽃과 낙엽은 계절을 알리는 소재. 봄에서 가을로 왔죠. 이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맞아요. 40번. 마찬가지로 40번 먼저 읽어도 상관없어. 먼저 풀어도. 이 작품은 만남, 이별, 그리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간으로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이다. 이게 뭐 이렇게 만물을 생동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짝짓기 계절이다. 라는 거야. 화자는 봄에 임을 만나는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동시에 겪는다. 이별 후의 잠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나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 꿈 얘기하겠지. 임을 향한 그리움의 시간은 불면으로 채워지며 잠깐 잠든 사이 꾸는 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한다. 거기서 만났으니까. 잠깐 만난 다음에 헤어지면 더 그립겠지. 아예 못 만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타의 애정가사와 달리 남성으로 설정된 화자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후 임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1번 뜰의 꽃과 강버들의 봄 경치는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 이 화자가 이미 있는 장소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봄, 술집 이렇게. 꽃떨기의 이슬, 버들막의 연기는 봄을 느끼는 이별의 슬픔, 봄에 느끼는 이별의 슬픔이지. 이슬이 눈물이었잖아, 눈물. 삼경을 못 든 잠, 사경말이 비로소 드니 불면을 하니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기 위해 꿈을 꾸고자 하는 소망인가? 아니에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꿈을 꿔버린 거야. 어와항월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는 생시에서도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있고, 장부는 공업을 끝끝내 이룬 후에는 남성 화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임을 만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